자, 어서 오세요. 자,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채팅창에 막 고민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아마추어였어요. 막 이러시는데, 당연히 우리 아마추어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프로여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애 키우는데, 살림하는데 프로고요. 이제 글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제가 막, 아, 저, 잡지를 너무 못해요. 막 이러면서 좌절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잘하시는 거 다 있잖아요. 있는데 글도 잘 쓰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부심 가지시고요. 쪼그라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하게 쓰세요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어디까지 솔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이 많으세요.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쭉쭉쭉쭉 늘어놓고 있는 글이 궁금한가요? 그 뒷얘기가 궁금한가요? 나도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솔직한 글에서 느껴지는 그 쓴 사람의 매력이 있어요. 그것 안에 매력이, 힘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빙빙 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할게요.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죠? 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강렬한 첫 문장 알려드려요. 돈이 없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없다고 하죠. 거짓말도 아니고. 내가 돈 얘기를 쓰고 싶은데, 요즘 좀 나는 예전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것 같다. 뭘 돌려요? 돈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글에서 더 매력을 느낄까요? 돈이 없다. 라고 딱 정확하게 찔러주는 문장을 딱 보면, 뭐야, 이 사람. 거지라면 글을 안 쓰겠죠. 거지가 이런 글을 써서 올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정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니까 노트북으로 글을 써서 올렸을 텐데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을 하는 건지 돈이 어쩌다가 없는 건지 얼마나 없는 건지 그래서 돈이 없어서 어쩔 건지가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게 그냥 딱 찔러주는 문장을 본 순간 이 작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도 없어서 잘 만났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없는데 없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어지는 문장들에서도 솔직한 얘기를 해주겠다. 빙빙 돌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걸 이미 돈이 없다라는 첫 문장에서 말을 해준 거예요. 다 알려준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문장 쓸 필요 없어요. 그거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솔직한지를 말해주는데 문제는 실제 돈이 없는데 난 돈 없단 말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솔직함을 드러내고 싶은 영역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끝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솔직할 것인가를 내가 큐레이션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고르는 거예요. 내 일상 중에서. 나는 못생겼다. 만약에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할게요. 못생겼어요. 못생겼다라는 거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얼굴 없는 멋진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쓸 필요 없어요. 내가 안 쓰면 그만이에요. 나 돈 진짜 없어요? 근데 난 돈 없다는 사실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돈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소재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할 수 있다면 솔직한 문장, 읽는 사람을 뒤통수를 한 대 팍 때려줄 수 있는 그런 솔직한 문장 하나씩은 들어가주면 글의 매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제가 좀 전에 어떤 글을 잠깐 보고 왔는데, 음, 쉬는 시간에 그 와중에 또 글을 보고 왔네요. 네. 우리 어머님들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글 아세요? 책 아세요? 임경선 작가님의 책인데요. 임경선 작가님은 솔직한 글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썼을 때 그 사람의 매력과 그 사람의 필력이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임경선 작가님을 통해서 배웠고, 그래서 제가 솔직해도 괜찮다라고 저 스스로 큐레이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글로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저를 보면서 제가 쓴 글을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제 인생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저는 저를 다 오픈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매일매일 SNS로 소식을 전하고 제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지만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훨씬 많아요. 제가 오픈하고 싶은 것만 솔직하게 오픈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거에 닫을 필요도 없고 모든 걸 다 열 필요도 없어요. 자, 솔직한 글쓰기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임경선 작가님의 여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라는 책에 보면 뭘 이런 걸 책에 넣었나라고 생각되는 아주 희한한 꼭지가 있습니다. 강연을 많이 나가니까 강연료, 페이 협상법이라고 하는 본인의 노하우를 되게 솔직하게 담아놨어요. 뭐라고 하냐? 이를 의뢰하는 측에서 액수를 알려주면 그 액수가 얼마이든 일단 해맑게 페이 액수가 적다고 피드백을 보낼 것. 모두가 다 그러고 싶잖아요. 그리고 나도 만약에 누가 나한테 일을 준다고 할 때, 우리 가게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이거 하루에 일단 5만 원 드리면 되죠? 라고 말을 할 때,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6만 원 달라고 할까 말까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엄청 고민하죠. 저도 늘 강연료를, 원고료를 협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나만 고민한 게 아니었구나. 대단한 이 작가님도 페이 액수. 여기서 보면 이 페이지엔 없는데요. 요 앞 페이지에 뭐라고 있냐면 10만 원이라도 더 받아내라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걸 이 대단한 작가님이 본인의 책에다가 쓴 거예요. 본인이 강연료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픈하고 싶으니까 쓴 거예요. 전 이분의 일상을 잘 몰라요.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오픈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탁구처럼 페이 액수가 오고 갈 때는 굴하지 말고 마지막 10만 원까지도 올려봤자. 그러기엔 쪼잔해 보이지? 폼도 안 나고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협상이 끝난 후엔 담당자는 잊어버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쓰셨고요. 또 하나, 평범한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책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장도 좋지만 자기의 결혼생활을 오픈하고 싶은 만큼 솔직하게 쓰신 거예요. 다 쓴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솔직할지는 딱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부부가 섹스의 문제로 싸우게 되면 그 싸움을 매듭짓는 유일한 방법은 섹스 말고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단 상황을 매듭짓는 것일 뿐이지 화해를 했다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속단할 정도로 순진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화가 나면 성욕이 맵게 차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분이 책이 출간되면 그냥 뭐 최소 10만 부예요. 그럼 10만의 사람들이 최소 10만, 산 사람만 10만.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남편이랑 싸우고 나면 성욕이 차오르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설마 이분이 이런 거 솔직하게 써서 책 한 권 더 팔려고 썼을까요? 이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고 누가 손가락질만 할 만한 그런 범죄가 아니고 자기 감정에 솔직한 이 부분을 그냥 쓴 거예요. 이분은 부부 사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픈을 하셨고요. 본인이 육아, 자녀에 대해서는 거의 오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마다 영역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또 이런 거 고민되죠. 글 전체를 관통하는 뭔가 아하 하는 그런 교훈, 가르침을 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있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글을 읽고 나면 글을 읽은 사람이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이 사람 되게 독특한 경험을 했네. 혹은 이 사람 되게 글을 잘 쓰네 라고 느꼈어요. 느꼈는데 다 읽고 나서 그래서 뭐야 결론이 뭐야. 아무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면 잘 쓴 글은 아니라는 거죠. 독자가 눈치채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웃을 도와주자라는 주제라고 할게요.
이웃을 돕자. 뭐 도덕책도 아니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글을 쓸 때는요, 정보를 전하는 글의 경우에는 그 딱 내가 주려고 했던 정보, 예를 들어 엄마표 홈스쿨링 국어 공부법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쓰는 게 맞고요. 내가 그게 아니라 내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고 사색하게 만드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게 제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문장이 들어가서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나 내가 도움을 줌으로써 생겼던 에피소드들, 혹은 텔레비전에 보면은 예전에 이휘재 부인이 층간소음 때문에 한참 막 그 아랫집에서 난리가 나고 굉장히 욕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들을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가 쓰고 내 얘기도 쓰고 하면서, 아,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웃이랑 사이좋게 지내야겠구나 라고 독자가 눈치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에세이를 쓰실 때, 생활문을 쓰실 때 반드시 교훈을 줘야 한다는 압박이 있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교훈 없어도 돼요. 교훈 강박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교훈도 없는 글을 누가 와서 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글이 재미있고 글이 잘 읽혀지면요, 딱 뚜렷이 드러나는 교훈이 없이도 이 글을 읽으면서 충분히 많은 생각을 했고 비슷한 내 경험이 없었나를 떠올려 보게 되기 때문에, 네, 교훈이 없는 글도 괜찮습니다. 좋은 거는 당연히 웃음 끝에 감동. 막 웃겼는데 감동이야. 되게 재밌었는데 교훈도 있어. 이런 글이죠. 이런 글을 써내려면 지금부터 5년 동안 마늘만 먹어야 돼요. 막 동굴로 들어가셔야 돼요. 쉽게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자, 가장 빠른 방법 알려드려요.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의 글을 많이 읽으세요. 압도적으로 읽어버리세요. 자, 고등학생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하죠. 압도적으로 공부하면. 자, 수능 영어 막 5등급도 안 나오던 아이가 영어 단어를 하루에 미친 듯이 막 외운다고 할게요. 막 500개씩 외웠어요. 막 그중에 한 100개 남더라도 외우면 영어 성적 올라가요. 아는 단어, 다 아는 단어인데 당연히 이해가 되죠. 글 잘 쓰고 싶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쟁이들의 그런 좋은 글을 계속 읽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개척할 이유가 없어요. 개척은 이미 작가들이 다 해놨어요. 그분들의 글을 보려면 우리가 막 그분의 허락을 맡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제발 좀 보라고 막 서점에 쌓아놓고 팔잖아요. 갖다 보면 돼요. 글쓰기 교과서는 사실은 이렇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습니다라는 스킬을 알려주는 책이 글쓰기에 좋은 책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내가 쓰고 싶은 그런 글을 실제로 써낸 그 사람의 그 글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피소드를 살짝 바꿔보거나 주제를 살짝 바꿔보거나 분량을 좀 줄이더라도 비슷하게 만들어보는 연습.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 다음 글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는, 줘야 한다라고 느낄 때는 TMI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의 글을 보면 결론이 뭔지는 알겠는데 굉장히 길고 주절주절했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글이 있고, 몇 문장 안에서 딱 끝나는 바람에 그냥 두세 문장 읽었는데 뭔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어라는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어떻게 빛을 발하는 그런 플랫폼이 SNS예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사진이 메인이고 글은 이제 작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집에서 이제 가족끼리 굉장히 즐거운 식사를 했다. 이걸 좀 자랑하고 싶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늘 가족끼리 즐거운 식사를 했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 남편은 평소에는 11시에 들어오던 사람이 오늘따라 6시에 들어와서 나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더니 문어 숙회가 먹고 싶다고 했다가 잡채가 먹고 싶다고 했다가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족발을 시켰는데 족발 하나, 보쌈 하나를 시켰다. 알겠어요. 다 알겠는데 일기장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내 글솜씨를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면 다 빼셔야 돼요. 그쵸?
우리가 뭘 먹고 싶다가 결국 족발을 시켰는지 궁금해요? 아니죠. 제가 자꾸 혼내는 것 같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결국 뭘 먹었는지도 사실 안 궁금해요. 보쌈을 먹었든지 족발을 먹었든지 뭔 상관?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늦던 남편이 일찍 와서 애들이 기뻐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왜 문어숙회부터 자꾸 나오냐고요. 그죠? 안 궁금한 부분을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글이 전체적으로 주제를 향해서 모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내 글을 다시 보실 때는, 회고를 하실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얘기인가 아닌가, 읽는 사람이 이걸 궁금해할까 아닐까를 생각하고 빼세요. 자, 글을 쓸 때 가장 어떤 그러니까 글 전체를 관통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은 애매하면 빼세요. 너무 아까워요. 막 지우는데, 이거 잘 쓴 문장 같은데, 이거 재밌었던 에피소드인데, 지우면서 마음이 아픈데요. 지워서 좋아지는 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선생님 분량이 안 맞아요. 분량은 이따가 늘려드릴게요. 내가 내 얘기만으로 힘있게 한 편을 끌고 갈 수 없다면 일단 내 얘기는 최소로 하세요. 자, 여기서 바로 우리는 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분량도 너무 중요해요. SNS가 아닌 다음에는 블로그 한 편을 쓰든, 블로그도 또 너무 길면 안 되고, 제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내가 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글 한 편에 최소 한쪽 반에서 두 쪽 정도 되는 그 한 편 한 편을 완성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자, 읽는 재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면 안 돼요.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점점점이니 이런 거 다 생략하시고 실제 대화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우리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오랜만에 했더니 너무 즐거웠다. 라고 설명하지 말고요. 애가 그 순간 즐거움에 못 이겨 어떤 말을 했을 거예요. 느낌표를 넣으세요, 바로. 아빠 내일도 일찍 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 그 대화문이 그대로 딱 들어가요. 그 대화문을 읽는 순간, 아빠가 일찍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니까 얘가 엄청 좋았구나. 느껴지죠? 그거예요. 아이는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고, 아빠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루해요. 이렇게 안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대화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일상에서 들은 것도 너무 좋고요. 길을 지나가다가 듣게 되는 것들을 소재로 삼을 때도 있어요. 제가 그 길에서 놀이터에서 딸내미 혼내는 엄마를 우연히 봤거든요. 그 엄마의 대사가 지금도 막 귀에 생생하면서 이제 그 엄마를 지켜주기 위해 그걸 내가 책으로 쓰진 않겠지만 그 대사를 저는 메모를 해놨어요. 그것도 하나의 대화, 그리고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명언을 활용하세요. 엄청 좋습니다. 명언? 저는 명언이 없는, 내 명언 말고요. 제 명언은 아무도 안 궁금해요. 그죠? 자, 명언 활용을 할 때는요, 네이버에다가 예를 들어, 오늘, 아까, 우리 가족이 즐겁게 식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쓴다. 그러면, 가족끼리의 사랑에 관한 명언, 혹은 가족에 관한 명언을 네이버에 치세요. 그럼 또 누가 다 정리를 해놨어. 그분들은 또 본인 블로그에 이제 방문자를 많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죠. 가보면, 뭐, 따뜻한 밥 한 끼가 뭐보다 낫다. 라든가, 뭐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글을 쓸 때 그 명언으로 그냥 시작을 하세요. 아까 첫 문장 쓰기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첫 문장을 내가 매력적으로 쓰긴 진짜 힘들어요. 대화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첫 문장으로 그냥 써버리던가, 그럴듯해 보이는 명언 있어요. 명언을 갖고 와서 톨스토이가 말했다.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동의한다. 이렇게 있어 보이죠? 그러고 나면 그 뒤로 글이 좀 어느 정도 풀려요. 이 앞에가 막혀 있어서 첫 문장 놓고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그 시간을 줄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필요 없으면 나중에 내 얘기가 더 풍성해져 버리고 괜찮은 대화문이나 내 생각이 더 좋은 글이 있으면 톨스토이 버리세요. 일단 열어주는 역할은 충분히 한다. 그다음 유명인의 에피소드를 활용하세요. 예능 프로그램 보면요, 뭐 유키즈나 아니면 뭐 라디오스타 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는 말을 해요. 그냥 웃고 넘기지 마시고요. 메모하세요. 이제 라디오스타 볼 때도 메모하세요. 제가 라디오스타를 맨날 보는데 이유가 메모.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아는 내 가족의 이야기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명인이 아닌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내 가족에 관심이 있나요? 없어요. 뭐 우리 친정엄마나 와서 좀 보시겠죠. 그런 글은. 그렇다면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오픈하지 않았는데도 내 글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두가 알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써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송혜 선생님이 이제 뭐 했던 말씀이나 아니면 송혜 선생님이 얼마나 어떤 업적을 남기고 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꾸준함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꾸준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전국 노래자랑을 몇십 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꾸준함은 정말 중요하다.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송일 선생님이 어찌 보면 보잘것 보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을 수십 년간 하고 돌아가셨는데 전 국민의 추모를 받았어요. 그쵸? 작은 일에 꾸준히 성실함을 다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삶의 정말 중요한 태도는 꾸준함인 것 같다. 이런 식의 그런 글은 필요 없는 거죠. 그 선생님의 예가 그냥 그 독자에게 그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활용하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연극 대사 인용하세요. 근데 이거 나만 아는 드라마면 안 돼요. 인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송혜 선생님처럼 우리 국민이라면 내 글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드라마 있죠. 영화로 치면 뭐 만약에 어떤 역사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이제 홈스쿨링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역사 공부, 역사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라는 걸 했다면 시작을 할 때 역사는 어려운 과목이다. 이런 문장은 필요 없죠. 그죠? 다 알죠. 뻔한 문장 말고 한국 영화 역대 1위 흥행작 명량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대사가 나온다. 하면서 대사를 또 가지고 와요. 느낌표. 아니, 따옴표. 넣어요. 그러면 명량을 대부분 사람들이 봤고 못 봤다 하더라도 그 영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른다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명량, 이순신, 영화로 말랑하게 일단 몰입이 바로 되는 거예요. 대사를 어떻게 찾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다 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소위 말하는 명품 드라마라고 하는 거 있죠. 뭐 나의 아저씨 이렇게 좀 대사가 주옥 같았던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치세요. 네이버에 나의 아저씨 명대사. 또 정리를 엄청 잘 해놓으셨어요. 그 중에서 내가 내 글과 엮을 수 있는 걸 갖다가 엮는 거예요. 그냥 엮으세요. 찰떡 아니어도 돼요. 나 혼자 주절주절 쓰면서 읽히지 않는 글을 쓰는 것보다는 100%는 아니어도 90% 정도 되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쓰면서 내 글을 읽는 독자를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내가 쓰면서 덜 지루하고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나 스스로 내 글을 읽는데 내가 작가 된 것 같아요. 왜냐? 그들의 기법이니까. 그 다음 책의 구절 활용하는 거 너무 좋죠. 책의 구절을 갖다 쓰실 때는 또 앞에서 뭔가 명언이든 명언은 그 말 누가 했는지 확실한 것만 갖다 쓰셔야 되고요. 유명인 에피소드 활용할 때는 뭐 한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유재석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라고 정확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영화, 드라마, 연극 대사를 인용하실 때도 그 영화의 제목, 드라마의 제목 밝혀주세요. 어느 방송사까지도 밝히면 좋아요. 책의 구절을 활용하실 때 정말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어느 책인지 제목을 밝히셔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으실 때는 늘 줄을 칠 준비나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책의 안쪽의 내용만 찍으면 제목을 몰라요. 그래서 제목 찍고 안에 내용 찍고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책의 구조를 활용하실 때 정말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구절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자녀 교육 에세이를 쓰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다고 자녀 교육 책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소설에서도 구할 수 있고요. 자기계발서에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사람은 폭넓은 독서를 해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분야에 벤치마킹할 도서를 2권 정도 정해놓는 건 좋지만 거기에 갇혀서 그것만 못한 책을 쓰게 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 책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이런 식의 재미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시도, 이런 것들을 넣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정말 초짜인데도, 나는 정말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인데도 읽는 사람이 착각을 해요. 일종의 트릭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블로그에 글이 3편밖에 없기는 한데 블로그를 한참 하다가 지금 새로 만들었나? 이 사람은 이게 첫 책인데 혹시 예전에 무슨 공동작업 같은 걸 이렇게 한 적이 있나? 브런치 작가인가? 하면서 이 사람을 궁금해하게 만드는 글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아마추어인데 프로로. 그 차이가 실은 굉장히 한 끗이다라는 거. 그 다음, 글 한 편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다 끌고 가면 지루해져요. 요새 어른들도 글 잘 못 읽는 건 아시죠? 네. 아이들의 문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더 심각합니다. 그 정도로 글이 지루해지면 바로 책을 덮어버리고 읽던 블로그를 그냥 꺼버려요. 그래서 2개의 에피소드가 나오면 참 좋아요. 여기서 에피소드가 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명대사를 인용을 해서 거기서 그게 나오고 나는 그 부분이 이래서 정말 내 마음을 울렸다라고 썼다면 뜬금없이 갑자기 어제 아이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하고 그냥 슉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교훈이 있었고 나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그냥 툭 에피소드 2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약간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마무리 아시죠? 더운 여름날이었다. 모든 거에 통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읽는 사람은 일단 한 편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더니 늘어지지 않고 짧게 재미있게 딱 끝났는데 갑자기 2번째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그러더니 나한테 어떤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툭 끝나버렸어요. 나는 글의 내용을 다시 음미하면서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물론 글 한 편에 2개 에피소드를 연결 짓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한 편만 잘 정리를 해서 늘어지지 않게 써도 정말 잘하는 거고요. 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요 정도는 내가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에피소드 2개를 각각 좀 깔끔하게 짧지만 강렬하게 그렇게 해서 엮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이에요. 제목. 제목만으로 시선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제목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글 쓸 때 제목부터 쓰시면 안 돼요. 다 쓴 다음에 제목을 짓는 거예요. 제목을 뭐로 짓지? 일단 가제를 써놓는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홈스쿨링 역사 공부 이렇게 그냥 지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진짜 제목은 글을 다 쓴 다음에 내 글을 읽어보고 제목을 짓는 거고요. 광고 카피를 뽑는다라는 마음으로 강렬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요라고 하실 때는 내 글을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면서 내 글 속에서 가장 괜찮은 문장이나 문장의 일부 혹은 괜찮게 사용된 단어,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대로 제목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목만 봐서는 내용을 눈치채기 어렵도록 호기심을 유발하셔야 돼요. 뭐야? 뭐지? 역사 공부, 아이와 함께하는 역사 공부가 제목이 아니고요.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아이와 함께하는 역사 공부에 대해서 쓰는 건데 내가 명량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명량의 이순신 대사로. 그러면 이순신 대사 자체,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말 자체가 제목이 되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목을 딱 읽고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뭐더라?
뭐지? 근데 이거 무슨 과목에 하는 얘기지?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네, 잘 지은 제목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쭉 여기 오른쪽이 작가님 성함이고요. 이분들이 썼던 그 한 편 한 편의 글의 제목이에요. 읽어보세요. 자, 읽으면서 혹시 이 제목은 이런 글 아닌가요? 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거 있었나요? 추측이 되는 제목이 있나요? 없으시죠? 유쾌한 오해는 뭐야? 오해는 기분이 안 좋은데 유쾌한 건 뭐야? 뭔 일이 있었군. 이 정도죠, 그쵸? 보통 사람. 보통 사람? 박한서 작가님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본인 얘기인가 아닌가? 나는 보통 사람인가? 또 궁금해지죠. 호고는 소리를 들으며 왠지 남편인 것 같은데 호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작가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요조는 굉장히 발칙한 제목을 많이 쓰는 그런 작가예요. 가수 요조 맞아요. 이 사람이 글을 쓰는데 잘 써요. 더욱더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요. 진짜 뭔 소리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얘 뭐야. 그럼 속여왔다는 거야? 더 속이고 싶다고? 궁금해지죠. 도대체 뭐에 대해서 더 속이고 싶은 건지, 이제까지 뭘 속인 거야? 알고 싶죠. 어쩔 수 없이 뭘까? 임경선 작가님, 이사 준비와 야무진 업무 메일. 이사랑 메일이, 업무 메일이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엮었을까? 이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거죠. 무라카미 하루키 보세요. 채소의 기분. 채소가 기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채소의 기분이라는 제목이면 도대체 뭘 썼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썼길래 제목이 채소의 기분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김영민 작가님, 이분도 천재예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글쟁이에요. 제목이 골반이 삐뚤어졌어도 질문은 바로 해야. 그냥 기본 쓰던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관용적인 문구를 그냥 비틀어 버린 거예요. 입이 삐뚤어졌어도잖아요. 그죠? 왜 여기서 골반이 삐뚤어졌다 그럴까? 왜 골반일까? 궁금하죠? 네. 자, 제목을 지어보도록 합시다. 이 글에 제목을 지어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나라면 이렇게 써놓은 글에 뭐라고 제목을 붙일까? 경력 단절과 여성의 일자리? 이러면 안 되죠? 네. 촌스럽게 지으시면 안 돼요. 자, 제목에 정답이 없어요. 최대한 재미있게 호기심을 유발하게 세련되게 써보세요. 이 글에 이건 실제 책에서 인용한 글이고요. 이 글의 실제 제목도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빈곤한 시작. 좋습니다. 빈곤한 시작. 네. 조금 더 비틀거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퇴짜 맞아서 다행. 네. 핵심이죠. 그쵸? 퇴짜 맞아서 다행. 못 먹어도 고. 네, 채영님 좋습니다. 어떤 제목을 붙여야 사람들이 호기심은 가지되 내용은 이해를 못할, 내용은 짐작할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혹은 여기 글에 나와 있는 문장이나 단어의 일부를 그대로 제목으로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애들 학교에 가서 발표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어머님들 채팅 발표가 좀 미진합니다. 네. 글밥 먹는 여자. 네, 좋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글밥 먹는 여자라는 거 인용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뭔가 시험 보는 느낌이 좀 들죠? 죄송해요. 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듣고 있을 때는 다 알겠다가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네, 힘드시지만 조금 고민해 보시라고 드렸습니다. 제목은 이것입니다. 나쁜 짓이라도 하는 게 낫다. 이 글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그리고 하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결심을 하면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그러다가 자유기구가가 되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작가들이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짓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은유 이분도 제가 추천하는 글쟁이입니다. 이분의 글도 정말 달근달근 씹어 드세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다. 이 사람은 글을 정말 잘 쓴다. 글이 술술 읽히고 이 사람처럼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작가들이고요. 에세이 분야에서는 이석원 작가님, 박완서, 요조, 임경선, 무라카미 하루키, 정문정, 은유, 남궁인, 정여울, 이석원, 이슬아, 이석원 두 번 나왔네. 제가 너무 좋아하나 봐요. 과가람, 허완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이분들의 주요 작품은 제가 따로 파일로 준비를 해놨고 파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이분들의 책이 다 좋지는 않아요. 왜냐? 이분들도 초기작은 별로예요. 그 잘난 작가님들 초기작 찾아보세요. 뭐지? 약간 이래요. 실패한 책들이 적게는 한 권부터 많게는 한 5-6권까지 있으십니다. 그래서 문장의 정수다, 진짜 잘 썼다라고 하는 대표작들을 제가 추천을 해 놓았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분들의 특징,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설은 장강명, 장유진, 김금희, 김애란, 김호연, 김영하. 이분들이 소설의 문장이 참 좋으세요. 실용서인데 술술 읽게 잘 쓰시는 분은 이제 당연히 제가 있을 거고요. 네. 저 빼고 말씀드리자면 김영민 작가님, 아까 골반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이분이 쓰신 글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공부에 대해서 막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책인데 너무 잘 읽혀요. 에세이처럼 읽혀요. 김용섭 작가님도 잘 쓰시고요. 문윤석 작가님, 개인주의자 선언이라고 하셨던 검사님이신데요. 검사님인데 글을 진짜 잘 쓰세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이분들의 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책을 보다가 짜증이 나서 던져요, 책을.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져서 책을 읽다가 와,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을 보면 많이 부러워요. 정말 많이 부러워. 천재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좋은 문장들을 딱 읽는 순간 책을 던져요. 그러면 남편이 또 시작했네, 이제. 그러죠. 그 정도로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많이 보면서 계속 흉내 내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스킬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이전의 글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릴 거냐면요. 글쓰기 관련, 아까 말씀드렸던 저 글쟁이들의 책 목록을 드릴 건데, 그분들의 어떤 글 문장력, 글을 이끌어가는 힘의 정수다라고 생각되는 대표작들을 정리를 해두었고요. 스킬을 참고하세요. 이분들이 쓰고 있는 어떤 글을 잘 쓴다라고 느껴지는 그 포인트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 잠시만요. 그게 2번이에요. 글 솜씨 자체가 뛰어나서 글쓰기에 관한 책이 아닌데 내가 딱 봤는데 문장이 너무 좋아요. 공부에 관한 건데 문장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책들은 필사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 작가님처럼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필사를 하세요. 신기하게도 필사할 때 막 손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 아파서 몇 번 못 써요. 내가 어차피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면 내가 노트북을 놓고 그 책을 펼쳐놓고요. 중얼중얼 읽으면서 노트북으로 막 치세요. 다다다닥 치세요. 한 30분이면 칠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내가 그걸 보고 따라치고 아무 영혼 없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내 글을 쓰잖아요. 그럼 그 글의 감각이 내 남아있어요. 내 머리와 내 손에. 그러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문체가 다 똑같아요 라고 하신 분 계셨죠. 네, 문체가 우리가 다 그렇지 뭐, 그쵸? 네, 특별한 나만의 개성적인 문체가 없어요. 없는데 내가 잘 쓴다 생각하고 내가 다 따라가고 싶은 작가님의 글을 필사를 하면서 계속 읽잖아요. 그 문체를 닮아가 있어요.
언제? 예, 한 3년 후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를 정하셨으면 지금부터 가시는 거고요. 첫 번째 목록은 뭐냐면 글쓰기와 관련된 글쓰기 스킬을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글쓰기 비법 막 이런 책들 있죠. 실제로 그 책은 문장이 결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스킬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것들이 쫙 흩어져 있고 그것들을 이제 제가 한 20권 정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목록을 드릴 건데요. 이 20권이 다 읽어보셔도 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시면 그 책 안 읽으셔도 돼요. 그거의 정수만 오늘 다 전해드린 거예요. 저는 다 읽었어요. 20권보다 훨씬 많이 읽었고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100권 넘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 겹치는 부분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됐던 것들, 그렇게 해서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책만 20권을 추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거는 저의 부끄러운 초고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3년 전에 주절주절 해놨던 원고, 그거를 3년을 묵혔다가, 물론 그냥 묵히지 않았죠. 저는 그동안 계속 글을 썼죠. 쓰면서 저의 필력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3년 후에 퇴고해서 같은 얘기를 쓴 건데 다른 글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고를 보시면서는 나도 이런 글은 쓰겠다. 혹은 나도 이런 글을 써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뭐야, 뭐 이거였어? 초고가? 너무 지루한데? 나 이거 책으로 나왔습니다. 절대 안 봤다. 나 이거 안 샀다. 라고 생각되는 글이 써 있을 거고요. 3년 후에 이제 가장 최근에 퇴고한 원고를 보시면 아, 그래서 이런 스킬을 넣고 이렇게 단문을 치고 조사를 빼고 느낌표를 빼고 다 뺀 거. 빼고 명료하게 에피소드들을 더하고 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킬들이 들어가 있음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세련돼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요. 자, 이제 그냥은 안 보내드려요. 퇴고를 해볼 거예요. 자, 이제 뭐 끝나가니까 막 자꾸 들썩들썩 하셨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실제로 퇴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고할 예시 글을 가지고 왔어요. 이 글을 자, 지금부터 나만의 방식으로 이게 쓰레기 같은 초고예요. 이 초고를 나만의 방식으로 지금 고쳐 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채팅창에다 남기셔도 되고요. 그건 조금 부끄럽죠, 그렇죠? 네. 자, 아니면 연필로 지금 이렇게 한번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를 해보셔도 괜찮아요. 혹은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릴 테니까 이거를 긁으셔가지고 본인의 그 한글 파일에다가 옮겨서 실제로 지금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이따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긴 글이 아니니까 손으로도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고치는 척하고 얼른 끝나면 나는 밥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고치셔야 돼요. 네. 지금 안 하면 이따 가서 안 해요. 좀 있으면 애들 옵니다. 네. 어떻게 고쳐야 강렬하고 세련되고 불필요한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될까? 자, 그러면 어떻게 고치셨나 뭐 발표하세요 이런 거는 안 할게요. 자, 다만 잘 들으시고 좀 보는 눈이 생기셨는지를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지루한 이유를 지적을 해주세요. 이 글에서 고쳐야 될 부분. 뭐는 뺐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부분은 고쳐야 돼요 하는 것들. 자,
여기다 넣으면 좋은 것과 빼면 좋은 것, 고치면 좋은 것을 채팅창에다가 마구 남겨주세요. 주저리 문장 길이만 늘어놓았다. 네, 느껴지시죠? 그렇죠? 긴 문장. 일단 문장이 너무 길어요. 첫 줄부터 셋째 줄까지 한 문장이에요. 숨이 차죠. 보는데. 재미도 없고. 문장이 너무 길고 반복이 돼요. 물음표, 말줄임표 빼기. 그쵸? 자, 여기서 빼야 된다는 거 이제 보이시죠?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네, 빼고. 문장을 짧게 줄이고, 그쵸? 칠 수 있죠? 동어 빼기요. 그쵸?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빼주시고요. 짤막한 문단으로 고치기. 뭐뭐인 것 같은데 빼고 싶어요. 지겨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냥 내가 너무너무 지겨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거는요, 그냥 그대로 그냥 지겹다. 이러면 돼요. 그럼 내 얘기지 지금 누구 얘기겠어요? 내가 넣지 마세요. 너무너무 지겨운 거? 그냥 지겹다만 쓰면 조금 지겹게 느껴질까봐 너무너무를 자꾸 붙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지겹다라는 강렬한 한 문장이면 되게 지겨운가 보다라고 느껴져요. 너무너무 이런 수식어 빼주세요. 지겨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단언하세요. 지겹죠? 지겹다. 쓰시면 되죠. 근데 보이시죠? 그쵸? 네. 평범한 문장. 네, 매우 평범해요. 생동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 자체는 분명히 오늘 아침에 방금 벌어진 굉장히 생생한 장면이거든요. 근데 글을 읽는데 되게 지루해 보이죠? 전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죠. 이화진님, 빨리 먹어. 오늘도 지각할래? 라는 대화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빨리 먹어. 오늘도 지각할래? 라고 만약에 여기다가 문장 앞에다가 이걸 썼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타의 설명이 다 필요 없어져요. 이런 거죠. 이 부분을 다 날려도 되고요. 이거죠. 오늘도 둘째와 전쟁이다. 그 길었던 문장이 이걸로 일단 축약이 된 거예요. 그쵸? 혹은 이건 엄마의 대사였죠. 그죠? 바꿔서 아이의 대사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아이가, 우리는 이제 흔히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나를 위주로 쓰게 되는데요. 내가 들은 말을 위주로 쓰면 이것도 굉장히 글의 재미를 더합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짜증났을 수 있죠. 아, 짜증나. 둘째가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둘째와 전쟁이다. 그쵸? 그러고 나서 아까 고쳐놓은 거. 지겹다. 이렇게. 도대체도 웬만하면 뺄 수 있어요. 빼도 되는 건 빼세요. 언제쯤 나아질까? 이렇게까지 간결해질 수 있고 강렬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만 읽어도 아, 다 전달됐죠. 이 엄마가 둘째랑 싸웠어요. 둘째는 짜증이 났고 엄마는 굉장히 지겨운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 네, 우리 장혜진 님이 따옴표로 아이가 한 말 강력한 대사를 한 방 넣으면 재미를 줄 것 같아요. 맞아요. 밥 안 먹을래? 라는 둘째의 말 혹은 고기 없어? 식탁에서 뱀 나오겠다. 또 시작이다. 저놈의 반찬 투정.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거예요. 바로. 이미 프로의 냄새가 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갑자기 프로가 되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프로의 잘된 것들을 흉내내면서 프로의 냄새를 풍기는 건 가능해요. 거기까진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 글에서 프로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즐거워요. 싸이가 그런 말을 한다더라. 그런 말 하는 거 라디오스타에서 또 봤는데 라디오스타를 교과서처럼 보고 있습니다. 작곡을 늘 하잖아요. 작곡을 해놓고 그런 순간이 있대요. 내가 너무 잘한 거야. 곡을 너무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탁 쓰고는 의자를 뒤로 확 밀 때가 있대요. 아, 하면서 스스로가 쓴 곡에 감탄을 해서 딱 밀면서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 게 중요해요. 딴 사람들이 남편도 안 읽잖아요, 내 글을. 딴 사람들한테 딴 사람의 피드백에 기대지 마세요. 내가 의자를 밀고 싶어져야 돼요. 딱 밀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이 문장 너무 좋다. 천재인가? 이거예요. 장혜진님, 쌤은 어떤 글 쓰고 의자 미셨어요? 네. 최근에 좀 밀었습니다. 네. 네. 정확히 어떤 글이었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최근에 좀 많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이제까지 한 번도 밀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나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경지에 오르는 것은 결국 나와의 싸움이에요. 뭐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서 블로그에 막 이상한 댓글 하나 남겨놓고 혹은 글이 너무 좋네요라고 영혼에도 없는 그런 이상한 댓글 달아놓고 가는 사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 정말 내공을 쌓는다라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감탄할 만한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그 글을 또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거기에서 내가 스스로 의자를 밀게 했던 그 스킬을 또 활용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이 점차로 발전을 하게 돼요. 글이 너무나 정확한, 정직한 표현 방식입니다. 노력한 만큼 나온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노력을 안 하면 절대 늘지 않아요. 절대. 굉장히 얘는 정확해요. 솔직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반드시 돌려주고요. 안 했는데 잘 쓰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꼭 어떤 나의 스승이다 생각되는 그런 글 잘 쓰는 사람을 정하세요. 정한 다음에 그분의 글을 필사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스킬들을 기존의 블로그에 이미 쓰레기 같은 초고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들어가도 가서 보기도 되게 겁나는 약간 그런 글 있죠. 저도 되게 많아요. 네. 내가 읽어도 안 읽히는 글들 있잖아요. 그 글들을 하나씩 심폐소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썼다 생각되는 글을 메인으로 막 미세요. 책 쓰시는 분들 그것들 그 꼭지부터 메인 앞쪽으로 미세요. 그래서 글마다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공들여서 되게 열심히 쓴 글은 되게 잘 썼는데 다른 글들은 아직도 되게 주절주절하네. 결국에는 어디만큼 올라가 봤냐에 따라서 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까지 이거 한 편이라도 여기를 못 찍은 글은요, 못 찍은 분은요, 아무리 해도 계속 거기서 머무는데요. 내가 이거 한 편은 내가 한번 진짜 마음먹고 10번이라도 퇴고를 해서라도 내가 잘 쓴 글로 결국 변신을 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쓴 글, 초고 하나를 붙들고 그 초고를 그냥 막 10번씩 고치세요. 막 대화문 넣고, 막 명언 넣고, 에피소드 2개 엮고, 여기서 하라는 거 다 하세요. 해서 이 글을 진짜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공부예요. 그거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남겨주셨던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쓰시는 글의 종류에 따라서 질문이 다를 텐데요. 질문 더 있으신 분들 지금 남겨놓으셔도 괜찮아요. 네. 독백이 나을까 반말이 나을까 이거는 본인이 편한 문체를 쓰세요. 밥을 먹었다가 편하신 분은 밥을 먹었다라고 쓰시고요. 밥을 먹었습니다가 편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문체는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취향을 반영하는 거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녀교육 에세이의 경우, 우리 수진님 자녀교육 에세이 집필 중이시죠? 최대한 단문으로 쓰고 문장이 너무 길지 않고 간결하게 쓰면 될까요? 네, 맞아요. 이 단문의 법칙은 모든 책에 다 적용이 돼요. 장르를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소설에서도, 실용서에서도 많은 책들을 둘러보시면 단문으로 썼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말할 때도 TMI가 심한 편이네요. 네,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게 나와요. 저는 오죽했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화장실 가는 법을 설명을 하려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말이 많잖아요. 설명을 늘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게 글에 남아있어서 제 첫 번째 책, 초등학교 입학준비 책을 보면 너무 TMI가 많이 나와요. 그 책을 보던 어느 유명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말이 많아? 라는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런 실수를 해요.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면 많이 되고요. 말이 또 반대로 없는 사람이면 너무 글이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넣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넣어서 풍성하게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책의 구절이나 유튜브 인용할 때 한 꼭지당 인용의 양은 많아도 상관없나요? 이것도 최대 몇 줄 이렇게 권장하는 양이 있나요? 인용을 하실 때 4~5줄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 책이 이 글이 이 사람의 글인지 저 책의 저자의 글인지 흐려져요. 그래서 한두 줄 안에서 해결을 보시고요. 한두 줄 정도 책의 그 제목을 밝히고 인용하는 것들은 따로 그 저자나 출판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잘 표기만 하면 돼요. 이 책에서 갖고 온 거라고. 표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책에서 이미 다룬 얘기인데 내가 한 말인 것처럼 슬그머니 녹여서 쓰는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지 않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이럴 땐 좋아한다고 막 쓰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자녀교육 전문가 어떤 선생님의 어떤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라고 해놓으면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책을 발췌할 때 저작권의 문제 역시나 그렇게 해결하고요. 책을 만약에 이제 그런 인터넷상에서 쓸 때는 출처를 잘 밝히면 되고 내 글이 책으로 출판되는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편집자분께서 이것에 만약에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정도의 인용이다라고 할 때는 받아다 주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허락을 안 해주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희한하게 처음에 책을 쓸 때는 그 인용구가 없으면 글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메인인 것처럼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걸 빼잖아요. 빼도 글의 의미 전달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만큼 글이 그 사이에 풍성해졌다는 거죠. 자, 또 질문을 볼게요. 자녀교육 에세이를 쓰려면 그쪽 분야보다 다른 쪽 분야로 다양하게 읽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내가 벤치마킹하는 책 2권은 무조건 읽으세요. 자녀교육 에세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엄마의 20년 같은 오소희 작가님의 그런 에세이가 있는데 그런 책을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보시고 벤치마킹할 책 2권과 내가 생각을 넓히고 시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보는 책 여러 권 이렇게. 그러니까 동시에 막 독서가 일어나죠. 자, 글은 언제 쓰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쓰시는지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내가 일정한 시간에 글을 쓰면 우리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 가면 그 시간 되면 화장실 가고 싶죠. 그거랑 비슷해요. 딱 뭐 8시 37분 이게 아니고요. 대략 아침에는 글을 쓴다. 혹은 나는 애들이 일어나기 전 새벽에 글을 쓴다. 혹은 나는 애들을 다 재우고 나서 밤에 쓴다라고 하는 대략적인 시간대만 루틴하게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돼서 딱 똑같은 노트북을 펴고 그 자리에 앉으면 쓸거리가 생각이 나요. 의심스러우면 매일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의 몸이라는 건 이 정신도 너무나 몸과 거의 흡사해서요. 그 시간이 돼서 딱 쓰려고 앉으면 반응을 합니다. 뇌가 움직입니다. 선생님 평소에 글을 어디다 써서 모아둘까요? 유행이라 인스타에 주로 캠핑 다녀온 이야기를 적긴 하지만 인스타는 길게 쓰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자꾸 댓글에 연연하게 돼요. 댓글 뭐라고 올라왔나 싶고 너무 성의 없는 한 줄의 댓글에 차라리 빈정 상하고요. 우리 혜진님이 아주 솔직한 분이세요.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아쉽습니다만. 여기 계시는군요. 네네. 자,
이 플랫폼을 글 쓰는 플랫폼을 활용하실 때는요. SNS와 블로그를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세요. 인스타그램은 정말 사진과 몇 줄 글로 승부를 한번 보는 연습장이다 생각하시고요. 제가 SNS, 인스타그램 왜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그걸로 뭐 유명해져서 돈 벌라고? 아니에요. 저 글쓰기 연습하는 거예요. 소재 모아놓고 단문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쳐서 하는 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주절주절 안 쓰는 이유? 주절주절 쓸 수 있죠. 왜 못 써요? 그게 더 쉬워요. 그걸 압축해서 두세 문장으로 끝내는 거. 그걸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게 인스타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글을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인스타그램 자꾸 하다가 글이 짧아져요. 짧은 글은 거기서 쓰시고요. 압축된 글은 거기서 쓰시고요. 우리 혜진님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캠핑 갔다 온 글을 올리고, 캠핑 갔다 온 사진을 올리고, 뭐 이번 캠핑의 어떤 이번 캠핑을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뭔가 생각한 결론, 약간 몇 줄로 요약하세요. 그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는 마치 일기를 쓰듯 상황을 묘사하듯 블로그에 또 쓰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짧은 글과 긴 글을 연습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댓글은, 네, 댓글에 빈정 많이 상하죠. 네. 자, 댓글이 너무 속상하시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내가 스스로 적응이 돼요. 처음에는 빈정이 많이 상해서 댓글 하나가 하루 동안 계속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한 반나절 생각나고, 그 다음에는 1시간 생각나고, 그 다음에 1분 만에 잊혀져요. 단련이 됩니다. 네, 댓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네. 블로그 글도 몇 번씩 퇴고해야 할까요? 네, 블로그에 이미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고쳐도 되나요? 고쳐야 되나요? 내가 연습하는 거예요. 초고가 거기 있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내가 글 고친다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전 글 너무 좋았는데 그 글 어디 갔나요? 이런 독자 있으세요? 없잖아요. 남편도 안 읽는 블로그를 누가 그렇게 내가 그 토시 좀 고쳤다고. 그걸 아예 삭제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정보를 기다렸던, 정보를 나중에 봐야지라고 저장했던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쉬워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초라한 초고를 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좋은 글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블로그에 올려있는 글들을 하나씩 약간 고기 이렇게 생선 발라먹듯이 쪼개고 넣고 고치고 어휘 한번 유의어로 바꿔보고 이거를 블로그로 연습하면 진짜 좋습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 글은 최고 열심히 해서 잘 쓴 다음에 발행 눌러야지 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 올려요. 그러니까 그냥 발행을 하세요. 우리가 김영하가 아니잖아요. 김영하 작가가 아니잖아요. 내가 막 한 편 올리는 글이 막 큰 화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글 올렸는데 1시간 동안 조회수 없을 때도 있지 않나요? 네. 화장이 안 일어나요. 일단 발행을 하세요. 발행을 꼬박꼬박. 뭐 월요일 아침이든 화요일 아침이든 매일 9시든 간에 꼬박꼬박 발행을 하고, 시간 될 때마다 어제 올린 글 들어가서 다시 보고, 지난주 올린 글 들어가서 또 다시 고쳐보고. 네, 이렇게 가세요. 소설을 쓸 때 주인공과 저를 어떻게 분리할까요? 자꾸 제 얘기가 많이 들어가요. 좋죠. 자전소설로 성공한 소설들이 진짜 많아요. 그럼 내가 비밀로 하고 싶어요? 일단 쓰세요. 쓰다 보니 자꾸 내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쓴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변형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을. 한국인, 30대 한국인인데 40대 일본 여성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변형을 시켜가고, 내 얘기가 들어가는 걸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결국 일단 초고를 써내려가는, 그 소설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한 번에 써내려가는 게 소설은 너무나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내 얘기가 들어가는 걸 개념치 말고 초고를 쓰신 다음에 바꿀 부분들을 싹싹싹 바꿔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소설인데 잘된 소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 얘기가 아닌 얘기를 꾸미기만 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어내야만 좋은 글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보내주신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지적사항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랬냐면 안 해야 되는 그런 글쓰기에 조금 나쁜 습관만 버려도 글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것들만 버리는 습관을 가지시고 글을 루틴하게 쓰시는 습관, 그리고 내 교과서가 되는 책을 정해서 흉내내는 습관, 이것들을 가지시면요. 분명히 꾸준히 쓰시면 책은 무조건 보답을 합니다. 글은 무조건 나에게 이제 좋은 글로 보답을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썼는데 글이 안 나아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네. 써 보고 나서 그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자를 미는 날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그때의 그 쾌감, 그리고 그때 그 내가 쓴 글을 보면서 만족하는 나를 보는 우리 아이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 오늘 의자 밀었다." 제가 그랬어요. "엄마 오늘 의자 밀었잖아." 그랬더니 "뭔데?" 이러면서 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도 네 그냥 그대로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책이 되든 아니든 이 과정은 너무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기로 했던 자료들은 잘 정리해서 오늘 저녁에 네, 네이버 톡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쓰세요. 꼭 쓰세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쓸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